안녕하세요,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다들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 영양제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는요, 영양제 궁합에서부터 올바른 복용법까지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소식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김혜영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북상 중인 태풍 쏠릭이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입니다. 현재 태풍 쏠릭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밤 제주를 지나 모레 새벽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진로를 틀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진로를 지금보다 서쪽이나 동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어떤 경우든 태풍을 피해가긴 어렵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한반도에 접근할 때까지 중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엔 전남 해안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지방 붕괴 등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쏠릭의 뒤를 따라 북상 중인 20호 태풍 시마론 또한 변수입니다. 현재 괌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금요일 일본 오사카 서쪽을 지나서 독도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겠고 이후 일본 삿포로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태풍이 쏠릭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2도, 춘천 33도, 안동 35도, 청주와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강하게 나타나겠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인 내일까지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이 최고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이후 태풍이 지나는 동안에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에서도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이 태풍, 19호 태풍이죠. 쏠릭이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 초미의 관심사인 태풍 쏠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기상 전문가시죠. 김승배 씨, 그리고 방송인 장미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풍 쏠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예보 김혜영 기상캐스터도 전해주셨는데 태풍 삼바 이후에 6년 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통할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승배 기상 전문가께서 보시는 태풍의 전망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 태풍은 또 유별난 태풍으로 보일 예상이 됩니다. 올해 폭염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태풍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폭염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지금 왔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태풍은 일본 남쪽 섬 가고시마에서 약 그 남남동쪽 570km 해상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쪽으로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가깝게 내륙 시점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점은 23일 한 새벽경이 될 것 같고요. 모레 새벽이죠. 네, 그때 제주도 밑에 남쪽 바다도 우리나라 이제 해역이기 때문에 한 22일 밤부터는 이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태풍 그러면 또 이름에 관심들을 많이 갖잖아요. 뭐 매미라든가 뭐 루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의 그 뜻이 있던데 이 쏠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원래 태풍 이름은 여성 이름을 원래 붙였거든요. 근데 여성 여권 그 단체에서 왜 이 나쁜 재해 현상에 여자 이름만 붙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이름 한 번, 여자 이름 한 번 이랬다가 2000년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14나라입니다. 일본, 우리나라, 남한, 북한, 뭐 중국 등 이 나라에서 자기네라 고유의 이름으로 10개씩 제출을 해서 140개 이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남한에서 10개, 북한에서 10개. 그래서 한글 이름이 20개거든요. 지난번에 종달이라는 이름이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 이 지금 솔릭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그 유명한 아마 그 족장이라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까 이 솔릭의 경로 중에서 모레 새벽쯤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를 보니까 내륙을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012년 9월에 그 산바란 태풍이 이렇게 관통해 갔고요. 2016년 8월에 차바란 태풍이 지나갔는데 관통하지는 않고 그때는 이 부산과 울산을 약간 스치듯이 갔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 건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랬는데 자 이렇게 된다고 보면 태풍이 지금 예상대로 이 태풍의 진로는 이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숨쉬듯이 강하게 밀어붙이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또 서해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 태풍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태풍의 오른쪽이 그 위험 반응 그래서 더 힘이 세거든요. 서쪽보다는 동쪽이 더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이쪽은 이제 강 반응 그래서 그 구역 그래서 이쪽 태풍이 진행할 때 오른쪽이 더 어떤 그 태풍의 그 회전하는 힘과 그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서 더 힘이 그 피해가 큰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동쪽 그 좀 더 피해가 큰 거죠. 내륙으로 관통하면 역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면서 바람 피해,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관통한다라는 게 계속 이제 제가 초점이 맞춰지는 게 한반도 내륙을 통과해 버리면은 오른쪽이 피해가 크겠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미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왜냐하면 태풍 반경이 한 300km 되거든요. 이게 동쪽으로 300km, 서쪽으로 300km니까 거의 이 진로를 밟는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어디랄 것 없이 그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일본 가고시마 밑쪽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이 오늘 좀 비가 좀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태풍의 영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난번 18호 태풍이 중국 상해 부근으로 상륙해서 그게 열대 저압부를 거쳐서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 진행을 했거든요.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을 이쪽으로 밀어올렸거든요. 그 전면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고 북한에 이어서 오늘 새벽 그 서울에도 내렸고 지금 남쪽 충청도 지방에 내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태풍의 전면에서 발생한 비구름대. 그러네요. 자, 이번 태풍 가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원래 태풍은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폭염 그다음에 가뭄 해결했죠. 지난 올해 장마 특징이 뭐냐면 그 장마가 일찍 끝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폭염이 길게 이어졌거든요. 지금 그 7월 상순 11일 이후에 장마가 끝난 뒤 비다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 이번 태풍이 가져다주는 이득은 물 공급해 줄 거고요. 또 더위도 약간 식혀주고 이 바닷물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식혀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만큼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수증기의 따뜻한 수증기 양도 적어지게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바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 지금 그 뜨거운 공기로 지금 둘러싸여 있고 또 강한 일사가 적어도 9월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낮 최고 기온이 한 32, 3도 정도의 이 더위는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폭염 좀 몰아내주고 비 좀 뿌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피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거거든요. 과거에 비슷한 진로를 보인 태풍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역대 태풍 중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것부터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위는 5조 1천여 원의 피해를 냈던 루사가 이름만 들어도 있었고요. 2위는 4조 2천여 원의 피해를 냈던 매미.
그러니까 루사 매미는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떠오르죠. 태풍입니다. 뒤를 이어서 올가와 볼라벤 덴빈, 제니스 등이 있는데요. 재산 피해 1위와 2위를 차지한 루사와 매미. 당시 피해 상황이 엄청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 다시 좀 해주시죠. 피해가 5조 1천억 원이면 복구비는 한 두세 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뭐 10조 이상의 어떤 국가 그 돈이 들어간 건데요. 이렇게 태풍 한 번에 이 정도의 피해가 나니까 사람들이 오죽 폭염 더웠으면은 태풍을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태풍이 주는 피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맞아요. 크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루사하고 솔릭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맞아요.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진로를 보면 루사는 이제 이미 지나간 진로기 때문에 이건 예상 솔릭의 예상도인데 뭐 똑같이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태풍 루사는 2002년도에 상륙이 중심이 상륙을 어디로 했냐면 전남 고흥으로 했거든요. 이 솔릭은 한 목포 부근으로 지금 상륙해서 또 관통하는 우리나라 그 내륙을 지나는 길도 비슷하고 또 빠져나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이 또 강원도 한 속초 부근.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네요. 결국은 저 진로가 뭐냐면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공기덩어리 가장자리를 타고 지금 가는 건데 원래는 이런 진로가 정상적인 진로인데 올 폭염 동안에 태풍이 여러 개가 우리나라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진로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상층 하층 간에 매우 안정된 열돔이라고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놓였기 때문에 태풍이 접근을 못하다가 이번에 태풍 길이 하나 열린 거죠. 그 진로가 2002년도 루사와 거의 비슷한 진로가 예상이 되는데 과연 루사 때는 870.5mm 비가 강릉에서 하루에 비가 내렸거든요. 우리나라 하루에 내린 강수량이 1인데 이번 솔릭이 과연 뭐 그렇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건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건 태풍 솔릭이 지날 때 최고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400mm 이상은 600도 될 수 있고 700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루사는 동해안 쪽에 특히 피해를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매미의 피해 상황을 좀 짚어보죠. 매미 때는 당시 철도가 두절되고 도로 유실 등이 겹치면서 더 큰 피해가 있었죠. 그렇소. 그 다음에 1년 뒤인 2003년도 9월 추석 무렵이었는데 그때 태풍 매미가 역시 또 그때는 경남 사천 부근. 그래서 마산항에서 태풍이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어떤 노래방, 지하 노래방에 했던 해일 덮쳐가지고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태풍 매미 때는 바람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 그때 그 바닷가에 있는 그 크레인이 다 무너지고 이랬거든요. 이 정도의 이제 강한 바람과 그때는 이제 비가 하루에 내린 양이 410mm가 가장 많은 비였습니다. 태풍 매미 때는 역시 4조 이상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때 2002년, 2003년 1년 연이어서 큰 태풍이 왔던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막 화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근데 그 매미 때는 뭐 여러 가지 도로가 유실되고 했지만 휴대폰도 먹통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비로 정전 사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하면 이제 중계기와 이런 그게 이제 그 당시 전 중계망의 한 14%가 정전으로 망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휴대폰 안 되고 이러는데 역시 이번 태풍이 오면 지금은 이제 이 현대화될수록 인명 피해는 줄어듭니다. 왜냐 이렇게 벌써부터 태풍 온다고 알려주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데 재산 피해는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 부가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 온다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재산 피해는 볼 수밖에 없는 게 태풍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태풍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주의사항까지 같이 짚어주시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갈 때 간판 떨어져서 또 2차 피해 우려되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많은 비 왔을 때 길가에 있는 전봇대나 이런 신호등 만져서 감전사고 조심해야 돼요. 또 비가 많이 와서 대피할 때는 가스나 전기 차단시키고 나가야 돼요. 이런 어떤 태풍 피해. 그다음에 이제 정전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후레쉬나 이런 어떤
보조전 등 가지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자, 지금 뭐 대비 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자막으로 정리를 또 해드렸어요. 요즘은 이제 뭐 당연히 기상 정보 네네.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고. 네. 예. 자, 저희가 매미, 루사라고 하는 태풍과 비교를 해서 이번 솔릭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미리 좀 대비하시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this party's.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자, 장미화 씨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고요. 저희가 매주 건강해지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강 비결은 우리가 흔히 세 가지라고 그러죠? 그럼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네. 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말은 쉬어도 네. 뭐 끼니도 거르기 쉽고 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우려만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버니까 먹어요. 예. 그래도 제가 그래야겠죠. 보니까 세 가지 다 중요한데 네. 일단 사람이 먹으면 좀 기운이 나고 네. 또 그렇죠. 아팠던 것도 많이 복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영양제까지도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개수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개수가. 처음에 하나 했는데 네. 어느새 이것도 좋아 보이고 영양제만 저것도 먹어도 좋아 배가 부를 정도로 맞아. 개수가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잘 먹고 있는 건지 맞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어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네.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영양제 잘못 알고 먹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와. 있다입니다. 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이성근 약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주위를 보면 영양제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한 두 가지는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마다 네. 먹고 오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먹은 걸 생각해보면 일단 양배추 환 먹었죠. 와.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오메가3 먹었죠. 아. 유산균 챙겨 먹었죠. 와. 여주 환 있어요. 어머. 그걸 챙겨 먹었죠. 네. 아, 배가 불러 그거만 먹고. 네. 근데 아침에 눈을 못 뜨던데 그렇게 먹어도 눈 안약을 안 먹었네. 눈과 관련된 건 안 먹었네. 항상 보면 피곤해갖고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렇게나 많이 루테인을 안 먹었네, 먹는데. 루테인을. 아이고 세상에. 내일 하나 더 늘려야겠네, 내일부터. 와, 우리 최정 MC는 뭐 먹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유산균 챙겨 먹고 어허. 있고요. 유산균은 꼭 종합 먹거나. 비타민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장미아 씨는 또 공개해 드시죠? 주시죠. 예, 먹고 있죠, 아침에. 네. 예, 아침에 그 뭔가 이 기력을 좀 회복시켜준다는 네, 면역력 네, 네. 증강에 좋다는 네. 그런 걸 먹고 있는데 항상 또 반성되는 건 뭐냐면 끝까지 먹는 영양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먹다가 말고. 예, 항상 끝까지 안 먹고 좀 아프면 먹다가 그냥 뒀다가 항상 밥상 위에 뭔가가 항상 영양제가 서너 가지는 있다가 네. 또 시간 유행을 지나면 타잖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맞아요. 방송에서 뭐 하면은 꼭 그거 사 먹게 맞아요. 되고. 맞아. 근데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유산 영양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약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걸 챙겨 드시는지 질문에는 없지만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드시나요, 일단?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서 먹을 때 여쭤봤어요. 이렇게 한 주먹씩 먹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주먹으로 먹는 게 맞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성분만 주목되지 않으면 네. 또 영양소마다 또 따라서 같이 드시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전문가가 한 주먹 먹는다니까 네. 나도 주먹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 횟수를 더 생각이 늘려야 될 것 드는데 같아요. 사실 영양제 우리가 되게 좋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 저희가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네, 네. 지금 영양제 먹으려고 이렇게 털어놓으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감사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실 것 같아서 네. 그거 좀 저희가 짚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민호정님. 영양제 먹어야 되는 거. 건강한 사람도 먹어야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식사를 세끼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잘 챙겨 드신다고 하면 굳이 드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는 자연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제나 이런 인공적으로 섭취하는 게 아니고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게 영양학적으로는 가장 좋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맞아. 세끼 다 챙겨 먹기도 힘들고 또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의 비율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30대 중반이 넘어서게 되면 네. 노화로 인한 증상들이
증상들을 하나씩 체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건강이 좀 이전보다 안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나한테 맞는 영양제를 선택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을 많이 받겠죠.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민원자님도 영양제 드세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개는 챙겨 먹고 있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몇 개. 저번에 주먹이 작으니까. 여성분이니까 주먹이 작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영양제를 그냥 갖다 버릴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영양제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래요. 근데 보통 예를 들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비타민 A를 너무 고용량 섭취하게 되면 기형아 출산의 어떤 위험도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수용성 비타민인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이 100ml에서 150ml 이상을 또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이게 또 오히려 또 신경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오히려 통풍 환자라든지 아니면 결석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또 주의를 하셔서 드셔야 할 필요가 우리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무조건 좋은 건 줄 무작정 알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너무 과다하게 먹어서 그 여학생이 생명을 잃었던 그 그래요? 기사까지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너무 과다. 그리고 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엽산도 많이들 먹긴 한데 이것도 지나치면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는 엽산하고 철분은 꼭 먹잖아요. 그렇죠.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임신 중이신 분들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엽산이거든요. 근데 엽산도 너무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을 하다 보면 식욕부진이나 구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정말 이게 더 심해진다. 그러면 신장 손상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철분 역시도 비슷한데요. 철분도 고용량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중독 증상 때문에 뭐 장계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굉장히 고용량으로 장기간 드셨을 때이니까 평상시에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다이렉트로 한번 여쭤보죠. 뭘 먹어야 되는지.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 떠오르는 게 그렇죠. 오메가3부터 종합 영양제, 미네랄, 비타민, 칼슘, 그렇죠. 유산균 뭐 엄청 많거든요. 뭐 먹을까요? 일단 그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거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시기나 운동이나 스트레스가 모두 다 다른데 이걸 사실 필요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먹어야 될 이 몇 가지 영양소들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영양제를 접하는 분들 같은 경우, 그죠? 아이들이 젖을 떼고 처음 이유식을 먹을 때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것부터는 좀 챙겨 먹어라. 이런 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세 가지를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 첫 번째. 첫 번째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유산균. 유산균이요. 네, 다들 챙겨 드시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동물성 단백이라든지 가공식품, 뭐 인스턴트 섭취가 늘어나고 또 술자리나 회식자료도 많아지면서 왜 소화불량이나 뭐 설사나 변비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장이 사실 가장 고통받는 시기거든요. 네, 이제 장은 인체의 면역기관의 70% 정도를 분포되고 있고 또 외부 물질이나 이런 세균들한테 방어하는 일차적인 기관이기도 해요. 또 중요한 거는 일부의 비타민과 또 일종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같은 경우도 합성하는 곳이라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신경세포가 장에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유산균을 이렇게 섭취하게 돼서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한테 기초적인 또 영양소가 될 수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시면 굉장히 좋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는 유산균을 먹고 굉장히 덕을 많이 본 케이스예요. 제가 별명이 장 트라볼타였어요. 그냥 장이 안 좋으셨나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민했는데 이거 먹고는 그냥 진짜로. 생긴 건 전혀 예민하게 안 보이는데 장만 예민했군요. 얼굴은 민감하지 않은데 장이 민감하다. 그랬군요. 안 보이는 쪽이. 오직하면 장 트러블타. 근데 지금 아주 편안합니다. 다행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영양제일까요? 첫 번째 유산균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맞아요. 비타민 종류가 많은데 하필 되게 비타민 D네요. 구체적이에요, 비타민 D. 30대 여성들
음식을 특히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타민 D가 뼈 대사, 그러니까 골대사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으신 여성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기는 한데요. 요즘은 사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의 비율이 90%가 넘거든요. 압도적이네요. 거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드시라고 하는데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타민 자체가 이제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외부를 통해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는 합성이 거의, 그러니까 흡수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D 하면 햇빛 비타민이라고 맞아. 하잖아요. 네. 햇빛을 통해서 합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요즘 같은 때는 워낙에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어쩌다 한번 밖에 나와도 자외선이 너무 세니까 선크림 바르거나 선글라스. 잘 햇빛을 가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이제 자외선을 통해서도 합성이 어려우니까 영양제로 드시는 것밖에는 남은 방법이 없는 거죠. 비타민 그렇군요. D를 또 추가해야겠네. 그런데 그게 없었네. 늘어나요. 네. 이 비타민 D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비타민 D도 있지만 비타민 D2, 네? 비타민 D3 이런 게 있더라고요. D도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럼 또 뭘 먹어야 뭘 될까? 먹어야 될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요. 비타민 D 같은 경우 형태가 좀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체 내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서 햇빛을 통해서 합성을 하는 경우는 보통 D3이거든요. 그리고 체내 흡수율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는 비타민 D2보다는 3를 드시는 게 좀 더 D3. 좋습니다. 야, 가가지고 영양제 찾는데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3 주세요. 그냥 D도 아니고 네. D3 주세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이 그럴 거예요. 뭘 알고 저렇게 찾는 걸까? 배워야 된다니까. 알고 있어야겠네요. 아는 게 힘이에요. 자, 유산균, 알았어요. 예. 비타민 D. 예, 처음에 이제 영양제 고르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대됩니다. 꼭 먹어야 되는 거 짜잔. 오메가3 지방산. 예. 근데 오메가3는 나이가 들수록 먹어라. 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또 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네네. 폐행성 관절염들이 늘어나잖아요. 이 네. 노화에 따른 질병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네. 이런 질환들은 모두 염증성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오메가3는 이때 필요한 꼭 영양소고요. 또 염증을 억제해주고 혈행을 개선시켜주고 혈중에 중성지방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또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챙겨 드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알고 있잖아요. 고등어처럼 등푸른 등푸른 생선에 생선. 오메가3가 많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 고등어 많이 먹으면 되지. 네. 그걸 꼭 오메가3를 챙겨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예,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고등어도 있고요. 또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을 보면 뭐 연어나 참치와 같은 대부분의 이제 생선류들에 많이 함유돼 있고 또 하나 이제 간과하시는 부분이 견과류에도 풍부해요. 호두나 아몬드를 통해서도 섭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가장 좋은 건 자연 상태에 있는 음식들을 섭취를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문제는 섭취량이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필요한 권장 섭취량을 다 채우려면 고등어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토막을 내잖아요. 네. 한 두세 토막 이상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챙겨 드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네. 네. 제 아내는 견과류는 매일 챙겨 먹어요. 호두 10알. 그다음에 무슨 브라질 너트 2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종류의 견과류를 매일 먹더라고. 네, 견과류는 본인만 먹기가- 오래 살려고. 먹기 그러다가 간단하니까요. 먹다가 격가지로 저한테 2알 정도 넣어주더라고요. 네. 근데 프라이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렇게 두세 토막씩 챙겨 먹기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금속 문제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류들 같은 경우는 중금속에 대한 위험성이 좀 다들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어류들 중에서도 우리 먹이 피라미드라고 할 때 하단에 맞아요. 있는 먹이사슬. 작은 네. 어류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어류들이 아까 참치나 연어 굉장히 크고 상위에 있거든요. 몸집이 큰 생선. 네,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만 풍부한 게 아니고 중금속 축적률조차도 풍부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 FDA에서도 뭐 임산부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런 연어나 참치와 같이 먹이사슬 상부에 있는 큰 생선들의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건강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똑같이 이렇게 생선을 통해서 드신다라고 하면 크기가 크고 먹이사슬 위에 있는 생선들보다는 좀 작은 생선들을 여러 개 드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먹으면 중금속 오메가3를 먹는 거네요. 그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 챙겨야 되네, 꼼꼼하게. 그것도 참 겁나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비타민 D2, D3가 있었듯이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니라 오메가6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저는 거죠? 오메가9도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올리브유에 369예요, 369. 일단 이 오메가6도 일종의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우리가 간만 이노린산이라고 해서 주성분인데 달맞이꽃 종자유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방산 같은 경우는 염증을 억제해주고 또 통증을 억제해주거나 또 혈전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거나 또는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라는 게 많이 증가되거든요. 오히려. 네, 그리고 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이게 오히려 또 염증을 유발하는 쪽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 적절한 섭취가 아주 중요한 지방산 뭐든지 중에 과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회양 얘기 나온 김에 오메가6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메가를 섭취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지방산 섭취에 제일 중요한 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한 1대3에서 1대4 정도 비율이 가장 적절한데요. 오메가6를 더 많이 먹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더 많이 드셔야 되기는 하는데 비율 정도가 1대3에서 1대4여야 하는데 요즘 식습관을 보면 사실 기름진 거 많이 드시잖아요. 식용유나 이런 걸 많이 먹게 되고 또 이제 육류 섭취도 많아지다 보니까 동물성 지방산 섭취 비율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식습관에서 좀 내가 건강하게 먹겠다라고 하면 오메가6의 지방산 섭취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오메가3 섭취율을 높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잘못돼 있네요, 지금.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약사께서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종류가 많잖아요. 브랜드도 많고, 그렇죠. 가격 차이도 많고. 그게 참 고르기가 힘들어요.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약사님께 가서 정말 민감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함량과 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뒷면이나 박스를 보면은요, EPA, DH라는 유효 성분이 써 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한 캅셀당 이게 만약에 저렇게 1000ml라고 하면요, 이 1000ml에 들어있는 게 뭐 저렇게 300ml짜리도 있고, 500ml짜리도 있고, 600ml짜리도 있고 다 다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순도가 60%냐, 50%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왕이면 순도가 높은 걸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순도가 금에만 쓰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오메가3 성분에도 금 고를 때만 쓰는 줄 알았더니만. 그러면은 모르고 샀어요. 그냥 싼 값에 별로 안 되는 거, EPA 아까 DH가 함량이 적은 거. 그러면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알 먹을 거 2알 먹어주고 조금 필요한 날 3알 먹어주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알약을 늘려 먹는 수도 또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순도가 낮은 걸 먹게 되면 또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다른 지방산들을 또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약을 늘려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순도가 높은 걸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 지금 나오네요. 오메가 EPA, DH의 함량에 따른 퍼센트 원료 이렇게 해서 나와요. 원래 이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캅셀에 500ml, 600ml, 700ml만 따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원료 자체가 저렇게 1000ml당 500ml짜리, 600ml짜리 따로 나와요. 그래서 원료값도 사실은 순도가 높을수록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오래돼서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있는 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집에다가 얼마나 묵혀두셨길래. 예를 들어. 하여튼. 자, 그러면은 이걸 순도를 우리가 혹시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방법 있죠. 있어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이용하면 좋은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냉동실에 한 알 정도 얼려보시는 거예요. 얼려요? 지방산이다 보니까 순도가 높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잘 얼지가 않거든요. 지방이니까. 1시간 정도 얼려놨을 때 제대로 얼지 않고 아직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 지금 순도가 높은 왼쪽은 거고요. 안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순도가 높은 상태이고 오른쪽은 다 얼었네. 오른쪽에 언 건 순도 이거 생판 물이구만.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기는 하죠. 그러네요.
아, 저렇게 알 수 있군요. 예. 그리고 봐요, 질문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오메가3가 함유된 이 식품이 많은데 그 많은 식품 중에서도 어떤 식품에 있는 오메가3를 먹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원료 추출이 되는 이제 영양소다 보니까 어떤 원료에서 뽑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류 중에서도 먹이사슬 하단에 있는 애들이 상단에 있는 것보다 중금속 함유량이 더 적다 그랬잖아요. 좀 더 작은 생선에서 추출된 게 안전하죠. 그 뽑아내는 기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정제를 하고 어떻게 추출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원료사라든지 또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도 꼼꼼히 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지방산이니까 산패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용기에 조금 작은 알수가 들어있거나 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용기나 또 낮게 포장이 돼 있는 것들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네, 당연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을 때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를 하고 특히 중성지방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네. 사실 고함량으로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먹는 영양제가 아니고 의사 처방하에 먹는 의약품이 돼요. 그래서 오메가3를 하루에 3g, 그러니까 3000mg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이상 먹었을 경우에는 사실 피가 너무 묽어지면서 출혈 경향성이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먹는 약과 성분이 겹치거나 내지는 기능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드셔야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병이 있으면 영양제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거. 근데 이 오메가3가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임산부가 먹으면 또 뭐 그닥 그렇게 추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건 어때요?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든 임산부는 아니고요. 출산이 임박하신 임산부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 뭐 8개월, 9개월 요때. 그렇죠. 말기 뒤로 갈수록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초반에는 오히려 오메가3가 태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앞서서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함량으로 드실 경우 너무 고용량으로 드실 경우에는 출혈 경향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시에 출혈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위험 인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고 역시 같은 이유 때문에 여성분들 중에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부정 출혈을 하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하죠. 네. 아, 이거 영양제 그냥 우리는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그러네요. 영양제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더 생기네요. 얘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많은 분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뭐가 있을까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줄이고 줄인 게 5가지. 그것이 알고 싶다.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 영양제와 단일 영양제. 맞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피곤할 때 그냥 비타민 C를 사 먹을까? 아니면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사 먹는 게 나을까?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고기가 부족해. 라고 하면 밥에다가 반찬 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비빔밥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싶은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적절한 얘기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타민 C만 먹을까? 아니면 E만 먹을까? 아니면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종합 영양제를 먹을까? 이거 되게 고민할 때 있어요. 어떤 게 나은 건가요? 사실 얼핏 생각을 하면 종합 영양제는 이제 하나라는 모든 영양 성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가공할 수 있는 알약의 크기나 가공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분이 너무 다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함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고려하실 때는 성분만 고려하실 게 아니고 함량을 반드시 같이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건강 상태도 좋고 다 괜찮은데 뭐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을까 봐 이럴 경우는 종합 영양제 하나만 드셔도 되지만 내가 특별히 어떤 건강상에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라고 하면 종합 영양제만으로는 보충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차라리 필요한 영양소가 하나만 있는 단일 영양제나 아니면 2-3가지 정도만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2가지를 복합해서 같이 드실 때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통 영양제라고 해도 1일 상한도가 있어요. 내가 1일 권장 섭취량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함량을 뒤에 확인을 해봐서 토탈 먹는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미리 쫙 종합 비타민을 깔고 거기다가 필요한 걸 요소 하나씩 더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성분이 중복되는 거는 상한선이 높지 않는 선에서는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사실 예전처럼 이게
못 먹어서 결핍증에 걸릴 확률보다는 오히려 너무 과해서 이것을 해독하고 또 대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영양소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소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 또 따로 이렇게 각각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서 가루도 있고 캡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의약품 설명드릴 때는 이런 제형들이 뭐 작용하는 시간이나 흡수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영양제는 그렇게 의약품만큼 철저하게 작용 시간 같은 것들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가공의 용이성이나 내지는 보관의 용이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본인이 뭐 나는 알약을 삼키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가루약이나 연질 캡슐 드시면 되고요. 반대로 가루약을 먹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넘어가기가 힘들다 이러면 알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네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는요. 먹는 시간 따라 효과가 다르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호르몬의 대사라든지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이때 필요한 뭐 비타민 B군이나 우리 에너지의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발산을 도와주는 코엔자임이라든지 또 홍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홍삼 같은 것들을 또 낮에 먹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또 약간 긴장 완화라든지 또는 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미네랄들인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 또 뭐 태아닌 성분, 녹차 추출물인데요. 이런 것들은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복에 아침에 먹느냐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먹느냐. 그렇진 않고요. 그건 아니에요? 식후에 드시는 건데 아침에 낮에 먹느냐, 저녁 식후에 저녁에 드시느냐. 아니 왜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깜깜한데 찾아가지고 먹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잘 찾아 먹고 시간대를 나오세요. 잘 보셔야겠네요. 그러네. 그거 좀 챙겨야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물 아닌 커피랑 먹어도 될까요? 이거 맞아. 지난주에 이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약은 물이랑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럼 영양제도 그럴지 영양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어떨까요? 영양제 약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저기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요? 궁합이 잘 맞는 음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음료도 있는데요. 사실 뭐 칼슘 같은 경우 칼슘 제제 드실 때는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이 칼슘 흡수를 돕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유 안에도 칼슘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비슷한 예로는 이제 철분제 드시는 분들이 주스랑 같이 드시는 경우, 그러니까 철분의 흡수를 비타민 C가 도와주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 같은 것과 같이 드실 경우에도 역시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궁합도 있겠죠. 철분제를 반대로 이제 탄산음료 같은 것과 같이 먹었을 때는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또 차 중에서도 녹차나 홍차 같이 약간 떫은 맛을 내는 그 차들 보면 속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역시 다른 뭐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들으시면서 몰라 복잡해 이러면 그냥 물이랑 드시는. 그렇죠. 이게 속편하겠네. 마지막으로 특히 커피랑 먹었을 때 안 좋은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철분제도 있고요. 또 비타민 B군, C, D 같은 종류도 커피랑 같이 먹었을 때는 카페인이 얘네들을 흡수율 자체를 떨어뜨리는데 최대 80%까지도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보통 카페인이 작용한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간격은 떼고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영양제도. 예.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궁금증은요? 약과 같이 먹어도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는 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고혈압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당뇨약 드시는 분들 지금 있고. 감기 걸려서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맞아. 예를 들어 영양제 같이 먹어도 될까? 아니면 어디 다쳐서 약을 지금 처방받았는데 같이 먹어도 될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약 먹는 동안에는 영양제를 좀 끊어야 되는지. 그렇죠. 사실 특별히 주의할 약물 이외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갑상선약 같은 경우는 공복 시 사실 따로 먹어야 될 약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 좀 피해 주시고 또 항응고제인 와파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물 상호작용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드실 때는 꼭 그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신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 또 간 기능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셔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또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죠. 그렇죠. 모두 또 간이 다 해독돼야 되고. 해독돼서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술까지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죠. 술도 해독해야 돼, 약도 해독해야 돼, 막 이런 거. 본인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오늘 굉장히 제가 여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 궁금증은요? 다섯 번째. 먹는 것보다 주사가 더 좋다. 요즘에 이거는 병원에서 많이 주사로 제가 아주 여기에 주잖아요. 굉장히 신봉자예요. 아, 그래요? 예, 먹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그냥 놓는 게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정답은요?
정맥 주사가 좋은 이유는 네. 사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있어요. 하나는 작용 시간이 빠르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고함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았을 때는 내가 더 빨리 컨디션이 회복된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 주사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너무 고함량일 경우에는 뭐 혈관통도 있을 수 있고 염증이나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궁합도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는 뭐랑 뭐 먹어도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복잡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약간 이제 뭐 예. 사랑의 화살표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와 안 좋은 영양제. 그러니까 궁합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좀 살펴보면 조심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빨간 건 좋다는 예, 얘기고. 그렇죠. 오메가3랑 네. 궁합이 좋은 게 뭔가 한번 볼게요. 비타민 E네요. 아. 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잠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산패가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제 산화를 막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오메가3의 산패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네. 둘 다 같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되죠. 예, 그럼 반대로 궁합이 안 좋은 영양제는요? 오메가3랑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네. 은행잎 추출물. 징코. 맞아요. 많이 요즘 드시는 네. 혈행 개선제라고 해서 많이 드실 거예요. 네. 약성분에 징코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네. 대부분 은행잎 추출물인데요. 둘 다 혈행 개선이라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과하게 먹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출혈 경향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좋죠. 남용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먹었으니까. 네. 예. 네. 조심하시고요. 칼슘제도 우리가 많이 먹는데요. 그렇죠.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는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야 되는구나. 사실 칼슘제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랑 비타민 K를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칼슘과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을 좀 흡수하는데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비타민 K인데요. 네. 비타민 K는 사실 K1과 K2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사실 K2가 혈관 내에 또 칼슘이 침착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고요. 또 뼈를 형성하는데 훨씬 더 좋게 작용하는 또 장점이 있어서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네. 철분제. 철분제네요. 우리가 철분이나 칼슘 같은 경우는요, 인체 내에 흡수가 될 때 같은 채널을 이용을 해서 흡수를 하게 돼요. 네. 두 개 같이 먹게 되면 경쟁적인 작용을 하면서 상호 간의 흡수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칼슘과 같이 드실 때 요즘 클로렐라, 뭐 네. 체질 개선한다고 드시죠? 네. 이때도 역시 상호 간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같이 드시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요즘에 CGF라는 거 먹거든요. 크롤렐라 그로스 팩터라고. 정말 많이 아시네요. 네, 온갖 걸 다 먹으시네요. 거의 많은 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예. 깜짝 놀라시잖아요, 약사님께서. 네. 전문 용어를 쓰셔서. 놀랐어요. 너무 신개념의 것을. 이제 아무튼 자, 칼마 이렇게 잘 맞고 네. 칼철 요거는 왠지 두 개 다 이게 이제 강한 발음이니까 안 맞다 안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좋을 하는 것 거죠. 같아요. 자, 비타민 C 이거 뭐 워낙 많이 챙겨 먹으니까 네, 뭐랑 먹으면 좋을까요? 뭐가 궁합이 잘 궁금하네요. 맞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철분제. 오. 네, 뭐 이거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이 철분과 비타민 C를 함께 먹게 되면 보통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네. 같이 드시면 또 좋고요. 사실 철분이 체내에서 과량이 되면 오히려 나쁜 산소인 활성산소가 유발되고 이게 또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때 뭐 비타민 C나 또 비타민 E, 뭐 셀레늄 같은 이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비타민과 같이 먹게 되면 또 그런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 C는 나쁜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궁합이 좋은 거 하나를 더 하나가 추천해주셨네요. 네. 콜라겐이네요. 이거 좀 의외인데요? 콜라겐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콜라겐 먹을 때 늘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흡수율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콜라겐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네, 네. 이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 C와 같이 먹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증가하면서 피부 탄력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비타민 C로 인한 화이트닝 효과까지 더불어서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아, 참 오늘 영양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성근 약사님은 이제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예, 편안하셨죠? 아주 편했습니다. 네. 네. 아유, 주무실 뻔했어요. 너무 편안해서. 네. 마지막으로 예. 좋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에 대해서. 네. 일단 그 영양제든 음식이든 뭐 또 약이든 이게 그 누가 그냥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따라 드시면 또 해가 될 위험성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전부 이로운 것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드시면 아주 또 좋은 영양제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런 점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 원장님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과유불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많이 드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저희가 알려드린 궁합대로 조금 더 똑똑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양제에 대한 모든 걸 진짜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 중에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통해서 본인 건강을 더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은 좀 한풀 꺾였다고 하긴 합니다만 폭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덥다 보니까 밤에 잘 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루 종일 켜놓은 에어컨 때문에 공기가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건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찬 공기가 빠져나갈까 봐 우리가 창문을 마음대로 못 열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울수록 환기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올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폭염에 밤낮 없이 에어컨을 켜놓는 분들도 많으시죠? 한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계속 존재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폐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뭐 가볍게는 천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가려움증 이런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더위에 환기가 어려운 여름철, 집 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환기 장치로 실내 공기를 상쾌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사람들은 집안 공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더워가지고 뭐 함부로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에어컨 켜고 환기 밤에 잘 때 그냥 열어놓고 자고 낮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환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환기할 엄두조차도 나지도 않았어요. 머리 아프죠. 걱정도 되고. 2006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집에 환기장치 있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집에 환기장치가 있어요? 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 과연 환기장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환기장치 전문가 이영만 씨. 그와 함께 집안에 숨어있는 환기장치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저희 집에는 환기장치가 없어요. 네.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저쪽에 보시면 지금 환기구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 환기장치가 꼭 들어가 있는 거니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방 안에 떡하니 포착된 환기구. 예, 이게 전열 교환기고요. 이게 환기장치입니다. 이게 환기장치입니다. 집 내부 공기와 바깥 공기가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전열 교환기인데요. 방마다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전열 교환기는 하루에 2시간씩만 틀어줘도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도 공기청정기를 안 틀어도 좋을 만큼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다면 전열 교환기가 환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작동 전 수치를 확인하고 1시간 동안 환기 장치를 돌려보는데요. 과연 이산화탄소 농도는 얼마나 떨어졌을지 작동 전보다 무려 6,000ppm 이상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조건에 따라서 조금 사용 시간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집 주변에 공사장이 있다던가 아니면 바로 옆에 도로가 있다던가 최소 6개월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줄 수 있는 게 그 실내 공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환기장치, 바로 욕실 환풍기인데요. 2006년 설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전열 교환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욕실 팬을 켜서 그 모자라는 환기량을 욕실 팬을 이용해서 배기를 시켜주면 환기가 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로 습기 제거를 위해 사용했던 욕실 환풍기, 집안의 나쁜 공기를 배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낸답니다. 마른 헝겊이나 청소기, 칫솔 그런 걸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주는 위주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먼지를 제거해주면 욕실 특유의 큼큼한 냄새도 사라진답니다. 이렇게 환기장치가 있는 걸 알고 보니까 이게 필터도 제때 교체해주고 하면 아이한테도 정말 좋고 공기질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주자주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색다른 디자인의 전열 교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특이한 환기장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여기 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제작진. 요리저리 눈을 씻고 살펴봐도 환기구는 보이지 않는데 정말 있는 거 맞나요? 근데 여기 환기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환기장치 여기 있잖아요. 어디요? 저기요. 안 보이세요?
가리킨 곳을 살펴보니 뭔가 장착돼 있긴 한데. 보시겠어요? 이거 에어컨 아닌가요? 에어컨 아니고 이게 환기장치예요. 실외기와 환기구가 합쳐져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덕트 전열 교환기입니다. 보통 일반 아파트는 전열 교환기가 베란다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천장에 있으니까 공간도 이렇게 확장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소음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기료가 매우 싸요. 한 달에 1,000원 정도 더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필터도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어 늘 쾌적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 특별한 장치를 만드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전열 교환기 핵심 부품인 모터를 제작하는 곳인데요. 모터를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모든 제품의 모터가 심장 아니겠습니까? 20년 넘게 모터를 만들며 얻은 노하우와 기술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전열 교환기 개발에 성공했답니다. 관련 특허만 해도 무려 12개! 이렇게까지 열심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요즘에는 미세먼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좋은 공기를 공급해주고자 공기순환 장치를 만들게 된 겁니다. 더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데요. 최근에는 공기오염 정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제품도 개발 중입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오염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자동으로 변하는 겁니다. 색깔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기존의 환기장치에다가 공기순환 기능, 그 공기청정 기능까지 첨부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물 IT까지 접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그날까지 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쭉!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인 화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 어제부터 리콜이 실시됐다고 하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이게 다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안전 진단 점검을 받았고요. 바로 어제부터였습니다. 이 BMW가 본격적인 리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리콜 작업 바로 그 문제의 EGR 장치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연결된 관을 교체를 하고 거기를 청소하는 클리닝 작업을까지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뭐 1년 이상, 내년, 후년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BMW 코리아 측은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 올해 안에. 근데 지금 리콜 규모 대수가 10만 대가 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연내 저 리콜을 다 교체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반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BMW 코리아 측은 하루에 지금 보니까 1,200대 소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국에 61곳에 이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풀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연내 12월 말까지 모든 리콜을 완료할 수 있겠다. 게다가 뭐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주말에도 작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저 부품 수급입니다. EGR 장치 10만 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제때 공급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실은 이제 하루 이틀 됐는데 조금씩 불협화음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리콜 대상이 아니었던 차량에서도 화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BMW 포비아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4일에도 그렇고 바로 어제에도 문제는 안전진단 점검을 받은 차량에서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동차에 화재가 나는 요인은 정말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연 저 차들이 저 EGR에서부터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점검을 받았는데 또 불이 나니까 이 포비아,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BMW 코리아 측은 안전진단 점검을 받을 때 그 정비사, 개인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BMW 포비아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도 불안하기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보통 이제 리콜이 걸리면 리콜 대상이 아닌 이 같은 브랜드의 차주들은 좋아라 합니다. 안심하죠. 네, 안심하고 내 차는 안 걸렸는데 오히려 좋아하는데 이 BMW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경우가
이 10만 대 외에 다른 버전, 다른 브랜드 차주들도 나도 받으면 안 될까요? 라는 이제 조금 특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BMW 화재 문제 결국은 이제 어제부터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리콜이 들어간 이후에도 추가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지 마는지가 정말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리콜 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이 점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 그리고 신속한 처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국민연금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주에 두 가지 안이 나왔죠. 가안과 나안이 나왔는데 일단 국민들의 반응은 둘 다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나눠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두 가지 안 중에 첫 번째 안, 가안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100만 원 벌었다면 연금은 얼마 받을 것인가? 현행 45%로 쭉 유지를 한다. 대신에 연금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현재 9%에서 바로 11%로 바로 올리다. 그래가지고 쭉 2034년까지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안 같은 경우에는 이 현행 45%의 소득 대체율을 쭉쭉쭉 떨어뜨려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대신에 보험료율은 2020년, 29년까지는 13.5%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다. 멈추겠다. 그 대신 저게 좋은 게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겠다. 그러니까 가안, 나안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보험료는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가 명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남는 건데요.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이제 가안과 나안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좋다라는 건데 하나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 현재 한 월급이 218만 원 정도 받고 있는 이제 한 명의 이제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가 올해 가입을 해서 앞으로 35년간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현행 유지될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럼 한 218만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니까 그걸 회사와 내가 반반 나누니까 한 9만 8천 원, 10만 원 정도 낸다고 이제 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35년간 쭉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이제 65세 이후에 얼마 받느냐? 66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35년 동안 얼마를 냈느냐? 3,531만 원을 냈는데 우리가 뭐 본전을 뽑는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65세 이후에 4.4년. 70세까지만 살아도 내가 받는 원금은 이제 받는다는 게 현행인데 가안 같은 경우에는 5.2년. 좀 오릅니다. 올라서 총하는 납부 보험료가 4,550만 원을 내게 되지만 저기 월 수령액은 어떻습니까? 월 73만 원으로 좀 더 올라간다라는 게 장점이고 나안 같은 경우에는 6.1년 4,900만 원 그래서 좀 월 60만 원으로 덜 받지만은 이 역시 나안도 6.1년만 살면 65세 이후에 71세까지만 살면 낸 돈은 다 받을 수가 있다. 그 이후부터는 더 받는 거다라는 게 연금보험공단의 설명입니다. 자, 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니 추천해 주시죠. 네, 지금 파리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 서울 집값은 작년 8월만큼 다시 또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서울 집값 왜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지 그 이유와 현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결혼 4년 차인 박모 씨는 전세 만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얼마 전 인근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정부만 믿고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오르더라고요. 떠돌이 생활을 할 것 같아서 급하게 샀어요.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벌써 3천 정도 오르게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집값 상승 분위기에 급매물은 좌치를 감췄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안 사시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18% 늘어 2주 연속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7월 주택 거래량도 비성수기지만 지난달에 비해 4% 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형 개발 구상을 발표한 용산과 여의도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적은 데다 각종 규제를 피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뒤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채액이 오기 전에 사자로 돌아선 게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국토부는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1주택자 양도세 면제 폭 축소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8월 21일 화요일 순서는 마치겠는데요. 네. 저희가 태풍 쏠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죠.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